안녕하세요, 김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1회 유통관리사 1회차 문제죠. 5월에 시험 본 1회차 문제의 3과목입니다. 제가 원래는 지난주에 올렸어야 되는데 목이 좀 안 좋고 감기에 좀 걸리는 바람에 이번 주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바로 3과목하고 4과목 다 올려서 마무리 짓고요. 2024년 문제를 기점으로 마무리 짓고 지금 유통관리사 이론 문제를 정리하고 있는데 정리되는 대로 해서 차근차근 한 강씩 올릴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물론 ERP가 주가 되기 때문에 ERP 올리면서 시간이 되면 올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46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설정 정책 중 관습 가격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됐습니다. 관습 가격을 물어봤고요. 자, 1번은 1000원보다 약간 모자라게 990원 가격을 결정하는 것.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죠? 그렇죠. 단수 가격이라 부르죠. 단수 가격입니다. 1번은 틀린 지문. 자, 2번 가격이 높을수록 품질의 우수성이나 높은 지위를 상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명성 가격에 대한 설명입니다. 명성 가격이란 것은 자신의 명성이나 위신을 나타내는 제품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이를 이용하여 고가격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방법이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가격이 높을수록 특정 제품군에 대한 오랫동안 같은 가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소비자가 그 가격을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 얘가 그저 관습 가격이죠. 이건 별표 치고 한번 이 문제는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단일 제품이 아닌 몇 개의 제품을 품질에 따라 만원, 3만원, 5만원으로 나눠서 설정한다. 이거는 제품 계열별 가격 결정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열별 가격 결정 방법이고요. 틀렸죠? 자, 5번 고객을 모으기 위해 특정 제품을 아주 저렴하게, 그래서 유인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마트에서 어떤 거 행사합니다 라고 해서 고객들을 모으고 다른 행사하지 않는 저렴한 가격으로 미끼로 불러들인 다음에 다른 제품을 사게 하는 거죠. 일종의 미끼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인 가격 전략이고요. 46번 문제는 다음에도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7번 POP 전략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옳은 것 했습니다. 소매업자는 계절이나 특별한 이벤트에 따라 제품을 다르게 진열한다. 발렌타인데이나 크리스마스 혹은 여름 바캉스 시즌에 특별한 매장을 지정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죠. 우선 테마별 진열이라고 바로 찾아내시면 됩니다. 테마별 진열은 특정 시즌 중에 매장 진열을 선택해서 쇼핑을 더욱 즐겁게 만드는 방식이다. 그래서 테마별로 묶어서 집중적으로 진열함으로써 상품의 특성이 크게 드러나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고객의 관심을 끌고 판매 촉진을 이끌어내는 거죠. 자, 구색별 진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상품군을 고를 수 있도록 그쵸, 다양성을 추구하는 거죠. 다양성을 추구해서 고르게 갖춘 진열, 구색 진열이라고 부르고요. 패키지 진열은 서로 어울리는 상품끼리 묶어서 진열하는 거, 정장 플러스 넥타이, 구두 이렇게 엮어놓는 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옷걸이 진열은 말 그대로 옷걸이에 걸어서 진열하는 의류 매장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케이스 진열은 유리 진열장 안에, 케이스 안에 진열해서 고급스러움을 좀 강조하는 게 되겠죠. 자, 48번 문제 보겠습니다. 시장 세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시장 세분화의 각각 시장은 규모와 구매력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당연한 얘기고요. 세분화된 시장은 시장의 수익이 발생할 만큼의 충분한 규모를 갖춰야 된다. 그쵸?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은 딱 보면 측정 가능성이라고 보고요. 측정 가능성. 그 다음에 2번은 충분한 규모의 적정성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은 세분화된 시장은 기업이 개발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실행 가능성이라고 부르죠. 실행 가능성. 맞는 얘기. 세분화된 시장은 같은 고객 집단 내에서는 동질적이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는 이질적이어야 되겠죠. 이질적, 그 다음에 동질적.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좀 차이가 나서 앞뒤 바꾼 것 같아요.
세분화된 시장은 기업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상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접근 가능성.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4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동일한 경로에 있는 둘 이상의 개별 기업들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다. 수평적 마케팅을 얘기했거든요. 여러분들 수평적 마케팅은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이든 비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이든 상관없이 지금 뭐 3번 문제 보니까 상관없이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좀 문제 지문에 애매하죠.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로 인해 발생하는 경로의 갈등, 문제점을 비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선 답부터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수평적 마케팅 시스템은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이든 비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이든 상관없이 서로의 목표를 위해 힘을 결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번 지문이 좀 잘못됐고요. 어떻게 보면은 수평적 마케팅은 같은 유통 경로상에 있는 경쟁 기업끼리 협력하는 형태예요. 이 경우에는 경쟁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비경쟁 기업과 협력하는 내용은 약간 살짝 애매하다, 부정확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같은 경로 단계에 있는 기업의 협력 괜찮죠? 2번은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자본 노하우 마케팅 자원의 결합, 자원 공유를 위한 효율성이 되겠고요. 3번은 통합을 위한 4번은 시너지 효과를 얻으려 하기 때문에 공생적 마케팅이라 부른다. 그렇죠? 시너지 효과, 공생적 마케팅 같이 가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에서 캔커피와 캔 홍차 음료 판매를 위해 코카콜라와 네슬레가 제휴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래서 코카콜라와 네슬레의 제휴 사례가 수평적 마케팅 시스템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0번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믹스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광고는 신문, TV, 인터넷과 같은 비인적 대중 매체를 통해 무료로 소비자들에게 커뮤니케이션하는 형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게 잘못됐죠. 무료로 소비자들에게 그 커뮤니케이션하는 형태가 아니고요. 광고는 비인적 대중 매체를 통해 유료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료로가 틀렸다. 답은 1번 바로 찾아내고요. 판매 촉진은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수행되는 방법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광고와 인적 판매를 보완한 역할을 한다. 맞는 지문. 그 다음에 3번 점포 분위기는 점포의 물리적 특성의 조합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물리적 요소를 조합해서 구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겠죠. 홍보는 고객과 관계에서 소매업체의 이미지를 높이는 장기적인 효과에 역할을 한다. 그렇습니다. 홍보는 이미지 제고, 장기적 신뢰 형성에 영향을 주죠. 구전은 고객들 사이에 주고받는 소매점포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경험과 평가로 소매점포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구전이라는 거는 고객 간의 경험 공유로 인해서 소매점의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마케팅 쪽으로 넘어간 게 바이럴 마케팅이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을 찾아낼 수 있었고요. 51번입니다. 디지털 마케팅에서 기업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등 다양한 고객과의 접점에서 직접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사 데이터를 지칭하는 용어로 옳은 것 됐습니다. 자, 51번 문제의 답을 우선 먼저 체크 드릴게요. 얘는 제1자 데이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 데이터 수집의 주체 유형은 제0자 데이터, 제1자 데이터, 제2자 데이터, 제3자 데이터로 좀 나뉘고요. 현재 지금 나온 것처럼 기업이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같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채널을 통해 고객 및 잠재 고객으로 직접 제공을 받는 형태, 우리가 프라이버시의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고객 정보를 제1자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럼 제0자 데이터는 뭐냐면 0자 데이터는 나에게 좀 더 어울리는 제품을 추천받기 위해 참여하는 설문조사나 사이트 개선을 위한 만족도 조사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기업이 능동적인 공유한 데이터가 되겠고요. 제2자 데이터도 있습니다. 2자 데이터. 2자 데이터는 비즈니스 협업 관계를 맺고 있는 주체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1자 데이터를 넘겨받거나 구매한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자 데이터를 넘겨받은 거. 2자 데이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자 데이터도 있습니다.
3자 데이터는 외부 중개를 통해서 구매하거나 얻을 수 있는 데이터.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서드파티 쿠키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체크해 봤고요. 여기 보시면은 51번에 나머지 개인 식별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뜻하고요. 틀렸고, 사용자 특정 정보는 인구 통계적 정보, 연령, 성별을 의미합니다. 틀렸고요. 고객 프로파일링은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소비자 특성을 분석하는 걸 고객 프로파일링이라고 부르고요. 서비스 로그 데이터는 웹 로그, 클릭 데이터 등을 얘기하는 기술적 데이터입니다. 기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52번. 소매점의 성장 전략 중에 시장 침투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여러분들 시장 침투 전략은 체크를 한번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표적 시장의 고객에게 더 어필하기 위해 다른 소매 믹스를 가진 새로운 업태를 선보이는 전략이다. 1번은 어떻게 보면은 1번은 뭐에 해당돼요? 지금 여기는 제품 개발 전략에 오히려 좀 더 가깝겠죠. 다각화 전략. 어떻게 보면 다각화 전략에 좀 가깝다.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자, 그리고 나머지 표적 고객에 해당하는 고객 중에 자사 점포에 쇼핑하지 않는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전략 맞고요. 기존 고객들이 더욱 자주 점포를 방문하기 위해 상품을 구매를 유도하는 전략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표적 시장에 더 많은 점포를 개설하거나 기존 점포의 영업시간을 보다 늘림으로써 표적 고객에게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신규 고객을 유인하는 전략 괜찮고요. 그 다음에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상품을 진열해서 끼워 팔거나 교차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략. 나머지 2, 3, 4, 5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시장 침투 전략이라는 자체가 기존 시장에 기존 상품을 판매를 증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전략이다 보니까 기존 고객의 구매 빈도를 증가시키거나 유인하거나 점포수를 확대하거나 시간을 연장하는 등이 그 기존에 있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전략을 세운다. 답은 1번입니다. 53번.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소매업태의 변천 과정 이론으로 가장 옳은 것 했습니다. 제품 구색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소매 이론으로 소매상은 제품 구색이 넓은 소매업태에서 점물화된 좁은 소매업태로 변화했다가 다시 넓은 소매업태로 변화되어 간다. 별표 칠까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맨날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소매 아코디언론입니다. 답은 3번. 별표 치시고 얘는 아마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소매업 수레바퀴로는 소매업태가 환경에 따라서 일정한 주기를 두고 순환한다 라는 거죠. 업태의 순환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매 수명주기로는 도입, 성장, 성숙, 쇠퇴기를 거쳐서 수명주기와 같이 흘러간다는 거. 그 다음에 중심지 이론이 있는데 한 도시지역 중심지 기능을 수행 정도 및 상권 규모는 인구 규모에 비례해서 커지고 중심지역을 둘러싼 배후 상권의 규모는 도시 규모에 비례해서 커진다 라는 이론이 되겠죠. 앞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심 입지와 계층적 상권에 대한 이론이 되겠고요. 소매 중력 법칙은 우리가 소매 인력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죠. 두 개의 상권 사이에 존재하는 영향력, 중력 관계로 설명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느 고객이 어느 도시에 끌릴지 거리와 도시 규모로 분석해 놓은 내용이다. 답은 3번이다. 읽어주시고 별표 치신 다음에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4번. 소매점 머천다이징의 매입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하나씩 보시면은 소매점 머천다이징 계획을 보시면은 우선 계획 구성 요소라는 게 있어요. 크게 4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매입 자금을 확보하느냐, 그 다음에 공급업체를 선정했느냐, 매입 조건을 검토했느냐, 영업 수행 방식을 준비했느냐 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아닌 건 뭡니까? 그렇죠. 판매 가격의 결정이 아니다. 그래서 매입 자금의 확보는 토지 매입 비용이라든가 제품 매입 비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공급업체의 선정은 제조업체, 수입업체, 도매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고요. 매입 조건의 검토는 대금 지급의 조건, 배송 조건, 재고 처리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 수행 방식의 준비는 신제품 판매, 제조업체나 독립 판매 지원, 광고 및 판촉 지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된다.
답은 5번이다. 자, 55번입니다. 55번에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옳은 것 했습니다. 경쟁 제품과 비교하여 소비자들이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자사 제품이 기존 위치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리포지셔닝이라고 부른다. 리포지셔닝은 소비자의 욕구 및 경쟁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제품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분석해서 새롭게 조정하는 활동입니다. 나온 김에 알아두시고요. 얘도 별표 치고 숙지하실까요? 시장 세분화는 소비자들이 일정한 기준, 그저 특정 제품에 대한 동질 또는 상이한 욕구에 대해서 분류 또는 군집한 것, 나눈 걸 얘기하는 거고요. 세분화. 목표 시장 선정은 구분된 소비자 집단 중에서 회사가 타겟팅, 목표로 선정한 시장을 얘기합니다. 집단을 선정하는 거죠. 포지셔닝은 자사 제품이나 소매점포의 경쟁 우위를 찾아내서 표적 시장 소비자들에게 자리 잡게 하는 것, 즉 위치를 심어주는 전략을 얘기하는 거죠. 차별화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개를 갖다가 STP 전략이라고 부르죠. STP 전략이라고 부르고요. 지각 또는 포지셔닝 맵이라고 부릅니다. 소비자들 마음에 자리 잡은 자사 제품과 경쟁 제품의 위치를 나타낸 도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5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6번은 온라인 프로모션의 요령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디스플레이 광고, 그 다음에 검색 관련 광고, 트레이딩 광고, 컨텐츠 스폰서십, 직접 반응 광고가 있는데, 여기서 트레이딩 광고는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프로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레이드인이란 자산 제품의 헌 제품을 가져오면 교환해서 싸게 새 제품을 팔아주는 거죠. 그래서 기존 제품을 반납하고 새 제품을 구매할 때 할인해주는 판촉 전략이다. 이렇게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광고는 배너, 팝업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검색 광고는 구글에서 하는 애드워즈 광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컨텐츠 스폰서십은 인기 컨텐츠에 브랜드 이름을 붙여서 홍보하는 거고요. 직접 반응 광고는 클릭이나 구매와 같은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광고를 얘기한다. 지금 클릭하세요. 지금 구매하세요.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7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소매업체 판촉 대상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네요. 자, 1번부터 바로 볼까요? 리베이트, 진열일치, 판촉 행사, 매출 실적 등 소매상의 협력 정도에 따라 판매 금액 일정률에 따라 반환해 주는 것. 맞습니다. 지문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가격 할인, 일정 기간의 구매량에 대해 할인해 주는 것. 얘도 맞네요. 그 다음에 할증 판촉, 일정량 구매 시 동일 제품을 무료로 더 제공하는 것. 그죠? 일정 수량 구매 시 제품 추가 증정. 얘도 맞죠? 진열 장비의 지원, 육가공 냉장 음료 등 보관에 필요한 쇼케이스나 진열 도구 등을 지원해 주는 것. 여기도 맞습니다. 자, 그럼 5번에 보시면 판촉물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판촉물 지원이라는 거는 기업명이나 아니면 상품명에 부착된 달력, 볼펜, 다이어리, 시계 등 유통업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물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죠, 잘못 설명하고 있다. 지금 전폰의 시식 행사나 샘플 배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 대상 판촉에 가깝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판촉물 지원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답은 5번이다. 이것도 별표치고 좀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온라인상의 마케팅 퍼널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마케팅 퍼널 모델이 단계가 있습니다. 인지, 관심, 행동, 구매, 재구매, 추천, 이런 게 있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물어본 건데, 우선 답부터 체크할게요. 답은 4번입니다. 온라인상의 마케팅 퍼널은 기존의 소비자 구매 여정을 새롭게 설계하고 이탈 고객을 대상으로 기업이 설계한 방향대로 구매 여정을 최적화하는 프로세스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퍼널 모델은 잠재 고객을 기업이 충성 고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최적화하는 프로세스를 얘기합니다. 애초에 잘못 설명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번, 2번, 3번, 5번은 맞는 지문이니까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9번입니다. 고객 관리를 위한 고객 분석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고객 세분화를 통해서 구매자와 사용자, 잠재 고객을 파악한다. 맞는 얘기. 고객의 구매 동기를 분석하고 제품 특성과 추구한 목적을 이해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고객 구매 동기 변화 가능성과 잠재 욕구를 파악한다. 여기도 괜찮네요. 그 다음에 미충족된 고객 욕구를 파악하여 문제점 및 제품 만족도를 개선하여 상황을 파악한다. 맞는 지문이죠. 지금 여기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다 맞는 지문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5번에 보시면 고객 서비스 및 적객 방식의 개선 효과 분석을 통해 고객 응대에 활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고객 관리는 고객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분류 정리하고 가공 활용하여 고객 만족도와 충성도를 높이고 수익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고객 분석은 여러 채널에 대해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고 고객 행동을 더 잘 이해하고 잠재 고객의 특성과 행동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프로세스로 정보에 입각한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내리는 작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고객 서비스 및 적객 방식의 개선 효과 분석을 통해 고객 응대에 활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은 고객 관리에 의한 고객 분석 내용이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얘는 CS 영역이나 서비스 품질 평가 영역에 조금 더 가깝다. 고객 분석보다는 이쪽에 가깝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CS 영역이 좀 더 가깝다. 답은 5번입니다. 자, 60번 유통 마케팅 조사의 절차 중에 조사 설계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조사 성격의 규정,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 방법의 결정, 데이터 수집 도구의 결정, 그 다음에 표본의 설정, 데이터 검증이 있는데 여기서 아닌 건 뭡니까? 그렇죠. 데이터 검증이 되겠죠. 자, 우선은 유통 마케팅의 조사 절차를 한번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조사 목적 및 정의, 필요한 정보를 먼저 파악하고요. 조사를 설계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고 방법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표본 조사하죠. 표본 설계하고 조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 분석 및 결과를 해석하고 대안을 설정하고 선택 및 실행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결과의 평가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뭐가 잘못됐다? 데이터 검증이 잘못됐다. 이 데이터 검증 그럼 언제 단계냐? 조사 설계 후 자료 수집 및 분석 이후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이후 단계가 되기 때문에 차후 단계다. 답은 5번이다.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네요. 61번 소매 점포의 레이아웃 중에 아래 글상자의 괄호 안에 들어갈 걸 예상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 고객들의 주 통로와 여러 통로들의 입구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의 레이아웃입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뭐라 불렀어요? 경주형이라 불렀죠. 경주형은 주 통로를 중심으로 여러 매장의 입구가 연결되어 있어서 고객들이 손쉽게 둘러볼 수 있게 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니은은 일정한 규칙 없이 상품이나 점포를 배치함으로써 고객들이 자유로우니까 자유형 레이아웃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거고요. 원래 여기에 3개죠. 격자형이 있는데 원래는 격자형이 제일 많이 나오죠, 여러분. 격자형 같은 경우는 쇼케이스, 진열대, 계산대, 곤돌라 등 기구가 직각 상태로 되어 있고요. 좀 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2번입니다. 다음 촉진 예산 결정 방법 중에 상향식 접근 방법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가용예산법, 매출액 비율법, 단위당 고정비용법, 경쟁자 기준법, 목표 및 과업 기준법이 있는데 우리가 상향식 접근 방법에는 제가 교과서에 보니까 목표 과업 기준법과 현금 흐름법을 이렇게 나눠놨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답은 5번이 되고요. 지금 여기 나온 가용예산법, 매출액 비율법, 경쟁자 기준법, 임의할당법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 하향식이 되겠습니다. 하향식이 해당이 되겠다. 자, 그래서 목표 과업 기준법은 우선은 마케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업을 설정한 후에 각 과업의 소요 비용을 합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상향식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용 예산법은 남는 돈으로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매출액 비율법은 과거 매출액 기반으로 예산을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단위당 고정비용법은 제품 단위별 고정 금액을 설정하는 거고요. 경쟁자 기준법은 경쟁자에 맞춰서 예산을 맞추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63번입니다. 상품 로스의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상품 로스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크게 상품 운영상 문제, 로스 관리상 문제, 장비 및 시설 문제로 분류할 수가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과일, 채소와 같은 신성식품에서는 유통 과정에서 폐기가 되죠. 그래서 로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스의 다민도 상품에 대해서는 방지대책 미흡은 로스상 관리 문제에 속한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매입 및 반품에 대한 오류는 상품 운영상의 문제에 해당이 된다. 여기도 괜찮죠. 근데 고객 및 직원으로부터 발생하는 도난 사고는 장비 시설 문제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얘는 뭐예요? 관리상의 문제, 로스 관리상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로스 관리상의 문제다. 그래서 장비 시설 문제가 아니다. 답은 5번. 자, 64번입니다. 소매점이 정량적 성과 분석을 위해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전월, 전년 또는 전분기 대비 당월, 금년, 현분기 실적 증감을 관리하는 신장률 관리. 괜찮죠? 매장의 단위 면적당 매출액 및 수익을 관리하는 평효율 관리. 괜찮습니다. 이 관리 지수는 여러분들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품에 투자된 자금을 신속하게 회수하여 재고 과다로 인한 자금 손실을 방지하는 재고 회전율 관리. 여기도 괜찮습니다. 입점 고객에 대한 신속한 니즈 파악 및 빠른 판매 마무리를 관리하는 노동 생산성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64번에 4번에 보시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노동 생산성은 직원 1인당 매출액 등 측정한 지표를 얘기하는데 지금 신속한 판매나 마무리, 니즈에 대한 내용은 좀 약간 부적절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자, 그리고 5번도 마찬가지 한번 읽어주시는데 근데 64번은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KPI라고 부르거든요. 이 지표를 성과 측정 지표라고 부르는데 이 성과 측정 지표가 수십 개, 수백 개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는 겁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65번입니다. 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양질 컨텐츠가 핵심 성공 요인이다. 괜찮죠? 맞는 얘기입니다. 규모의 경제로 인해 선두주자는 반드시 성공한다? 아니죠.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선두주자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잘못하면 선두주자도 후발주자한테 잡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선두주자라도 사용 확보의 실패, 컨텐츠 부족, 경쟁자 전략 실패 등으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건 잘못된 내용이다. 그 다음에 초기에 충분한 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빠른 시간 내에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 맞는 지문. 제공 서비스 및 컨텐츠 품질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되는 거 맞고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과다한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맞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 66번입니다. 서비스의 소멸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서비스의 소멸성에 대한 서비스 마케팅 가장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예약 시스템을 활용한 예약 제도. 맞습니다. 비수기 할인 등 시즌별 가격 차등화 괜찮고요. 조조 할인 등 시간대별 가격 차등화 괜찮습니다. 고객 후기 및 추천을 활용한 서비스 극대화라고 하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 이쪽은 무형성을 보완하는 전략이 좀 가깝겠죠. 원래 소멸성은 시간이 지나면 재고가 불가능한 속성을 소멸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시간적으로 조정하는 게 소멸성의 큰 특징이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4번은 잘못 설명하고 있다. 무형성을 보완하는 전략에 가깝다. 4번은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67번입니다. 67번은 상품 구매와 관련하여 고관여 상품에 대한 제품들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 주로 나타나는 구매의 행동, 옳은 것 찾아보라 했습니다. 자, 67번에서 지금 고관여 상품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우선은 고관여 구매 행동은 부조화 감소 구매 행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잡한 구매 행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관여 구매 행동에는 다양성 추구 구매 행동이 있고 습관적 구매 행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2번하고 3번은 지금 뭐에 해당이 될까요? 그 저관여 행동이 되겠죠. 저관여 행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맥락적 구매 행동도 환경에 따른 즉흥적 구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고관여가 해당이 되진 않겠죠. 그래서 인지 부조와 감소 구매 행동이 여기가 지금 고관여 상황 및 제품 간의 차이가 없을 때 나타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원래 인지 부조와 감소 구매 행동은 구매 후에 인지 부조화가 발생하기 쉽다. 그래서 고관여 제품 상황과 제품 간의 차이가 적을 때 나타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매 후 정당화를 위한 태도 강화, 정보 탕성이 나타나는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체계적인 구매 행동은 고관여 제품 간의 차이가 클 때 나타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암기해 주시는 게 좋겠죠. 웬만하면 좀 한번 더 나올 것 같네요. 68번 아래 그 상자에서 설명하는 매장 혼잡성 관리 전략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A 백화점에서 에스컬레이터 앞에 패션쇼를 보여주는 비디오를 설치하여 고객 관심을 끌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68번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인식을 갖다가 관리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백화점의 에스컬레이터 앞이라는 거는 좀 혼잡스러운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 매장 혼잡도에 대한 고객의 심리인식을 갖다가 조절해서 불편함을 감소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시설의 재배치는 공간적 물리적 개선을 얘기하는 거고, 최대 용량의 조절은 인원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객수 통제는 입장을 제한하겠다는 거고요. 직원수 조절은 서비스 대응력을 확보하겠다는 거라서 여기서 지금 5번이 가장 적합한 정답으로 보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9번 CRM 채널 관리 이슈 및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기존 고객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수행하여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한정사가 나왔어요. 기존 고객들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좀 잘못된 거죠. CRM은 기존 고객뿐만 아니라 현재의 우량 고객과 유사한 대상을 선별해서 적절한 접근 방식으로 그들을 새로운 거래 관계를 형성하는, 즉 기존 고객 관리와 신규 고객 유치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정사가 들어간 게 답이다. 1번입니다.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70번 문제입니다. 70번 문제는 경쟁 점포와 차별적으로 자사 점포가 대상으로 하는 고객이 가장 원하는 품종에 중점을 두거나 가격에 대응하는 상품이나 품질을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전개하는 머천다이징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우선은 70번은 정의이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정답은 세그먼트 머천다이징입니다. 세그먼트 머천다이징은 세분화된 대응시장 머천다이징으로 동일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되, 경쟁 점포와는 달리 그들이 가장 원하는 품종에 중점을 두거나 가격에 대응하는 상품이나 품질을 차별화하는 방법으로 전개하는 머천다이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혼합식 머천다이징은 소매점이 상품 구색, 즉 구성을 확대해가는 유형 상품화 방식이다. 그래서 업체 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그래서 카테고리 무관한 다양한 상품 혼합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선별적 머천다이징은 소매업, 2차 상품 제조업, 가공업자들이 수직적으로 연합해서 상품 계획을 수립하는 머천다이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사 기준으로 특정 품목만 진열하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계획적 머천다이징은 대규모 소매업과 선정된 주요 선정 납품회사 사이에 계획을 조정, 통합화하는 머천다이징입니다. 그래서 매출 수요와 예측을 기반으로 한 사전 계획이 되겠고요. 상징적 머천다이징은 대형에 해당하는 슈퍼마켓이나 지방의 백화점이 전문점 또는 대형 도시 백화점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양판 품목군 중심으로 종합적 구성을 갖추되 자기만의 상징적인 구색을 갖춰서 점포의 매력을 증대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중심 점포 감성 강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봤고요. 답은 2번으로 바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유통은 이제 8월 30일 시험이어서 여러분들 보실 때 이랬다가 저랬다가 헷갈리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게 좋다, 뭐 어떤 식으로 공부해라 라고 하시기보단 계속 반복하면서 기출문제를 풀어주시고요.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 거는 그냥 보고 넘기시고, 지금 보시면서 별표 치거나 이런 건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중복되는 문제들 위주로 해서
정리하시면서 암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과목, 2과목, 3과목은 암기해 주시고요. 이제 다음에 풀 4과목은 어떻게 나올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계속 새로운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보시는 분들도 4과목에서 꽈랑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과목은 제가 풀어드리면서 중간에 체크하고 안 되는 내용들은 4차 산업혁명 추가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컴알에서 나오는 이론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훑어보면서 정리할 때 도움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오는 뭐 관세협정이라든가 아니면 빅데이터라든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인공지능, 머신러닝, 챗봇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을 갖다가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3과목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바로 4과목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